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주시경 선생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국학과를 석사에서 졸업을 했는데 국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국악? 장구치고 이건 줄 알아. 국학이 뭔지를 몰라. 근데 국학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국사, 역사와 국어예요. 역사와 국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학에서는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우리 한글에 대한 이야기고, 그 한글은, 한글 하면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떠올리죠? 세종대왕. 광화문에도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세종대왕이 물론 창제를 하셨지만 중시조라고 불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주시경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이제 재작년에 논문도 이제 최연배 선생님을 썼기 때문에 자료가 조금 많기는 했어요. 근데 주시경에 대해서는 오늘 요 책, 우리가 항상 보는 요 책과 그 다음에 우리말의 탄생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책이 아주 자세하게 보면서 또 이 독립운동사 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 아주 자세한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김윤경 선생님이 직접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로서 쓰셨던, 가까이서 보고 들었던 내용이 적혀 있는 주시경 전기라고 이 열화당에서 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오늘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경 선생님, 이분 눈 봐, 눈 반짝반짝. 이거 수검댕이 눈썹. 이분 39세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불꽃같이 정말 그 짧은 시기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876년 우리나라가 이제 막 강화도 조약 그 불평등 조약이 맺어진 그 해에 태어나셨어요. 1870년 어디서? 황해도, 못 사는 황해도 이런 데서 출생을 하셨는데 주세붕의 13대 손이야. 주세붕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 뭐죠? 백운동, 소수서원. 백운동 서원. 백운동 서원을 만드신 주세붕의 13대 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집안에 내력에 이게 뭐가 있는 거지. 근데 너무 가난했어. 이 시절에는. 그런데 아버지도 주면석이라는 분이셨는데 이분도 구암집이라는 책을 쓰실 정도로 아주 유학자셨던 거예요. 근데 집이 찢어지게 가난을 했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땠다? 3번이나 굶어 죽을 그런 3번이나 혼절을 해가지고 아기 때 죽을 뻔했다라는 기록이 나올 정도로 소위 말해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이분의 호 아세요? 한흰샘. 이거 한흰샘 좀 들어보셨죠? 한흰샘, 백천, 태백산. 호가 한흰샘. 한흰샘이 뭐지? 사람들이 막 이러잖아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하나의 하얀 맑은 샘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고, 한흰샘이 뭐냐? 제가 배운 조남호 교수님 설명에 의하면 희고 큰 샘, 뭐가 떠오르죠? 우리나라 국토에서? 그렇죠. 백두산의 천지 하얀 그 천지, 그 한흰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왜냐? 이분이 대종교를 받아들이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한흰샘이고 백천이고 태백산이 왜 나와? 태백산이 왜 나오죠? 그쵸? 우리 홍익인간 공부 지지난주에 했잖아요. 거기에 나오듯이 이게 단군이 내려올 때 어디로 내려왔다? 신단수 아래 태백산에 내려왔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태백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호를 공부하게 되면 이분의 사상적인 기저를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이분이 또 언제 전환점을 맞았느냐? 그 큰아버지가 있었어. 근데 이 큰아버지가 자식이 셋이 있었는데 셋 다 병에 걸려 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큰아버지가 자식을 다 잃고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어느 날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러다 진짜 내가 죽겠구나 하고는 동생네 찾아와가지고 양자를 입적을 합니다. 그럴 때 누구를 데려가? 둘째 아들이었던 주시경 선생이 이제 양자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13살에 가는데 이 주시경 선생님이 8살 때라든지 어린 시절에 그런 일화들이 있는데 남달랐어요. 남을 위하는 마음이라든지 어떤 동네에서 혼날 일이 있을 때 내가 했습니다 하고 그 어린 나이에 먼저 한다든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우애도 엄청 깊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자로 서울로 가게 된 거야. 형제가 둘이 부둥켜 안고 울어서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이 다 눈물 지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는 왜 양자로 입적? 그러면 그냥 양자로 갔나 보다 이러는데 그 한 글자 뒤에 이것도 아픔이 다 있는 단어더라고요. 양자로 입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경을 하는데 이 큰아버지가 뭐를 하고 있었냐? 남대문에서 객주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해륙물산이라고 이름도 있었어. 그러니까 좀 살림이 핀 거죠. 살림이 펴가지고 이제 안 굶고 공부를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최재영 선생님의 집 나간 게 누구죠? 형수님의 구박에 의해서 나갔잖아. 이 큰아버지가 큰아버지의 아이 셋이 죽었잖아요. 하늘나라로 갔잖아. 그랬으니까 이 주시경이 양자로 가서 서울에 가서 공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대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요로 갔는데 이분이 이제 객주업을 한다는 했으니까 장사를 하니까 중인 계층인 거잖아요. 그래서 중인 계층의 자녀들이 가는 서당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인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 주시경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8살 때 동네에서 시골에서 8살 때 이렇게 막 친구들하고 놀다가 산에 이렇게 보니까 산 꼭대기에 구름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저 구름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가지고 동네 애들을 끌고 산으로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근데 가면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가다가 도중에 이제 나는 안 갈래 놀래 이렇게 놀았어. 이 8살짜리 혼자 산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야. 딱 올라갔는데 밑에서 보니까 산에 구름이 걸려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구름을 잡을 수 없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는 그 수기가 여기 나와 있을 만큼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확인을 하는 그런 그 지식욕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게 호기심 대장이었던 거야. 그랬기 때문에 여기 가가지고 중인 계층의 서당에 가니까 너무 시시한 거지. 별로 재미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 중인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항상 어떤 학교가 있었냐면 그 양반 자제들만 가는,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특목고 같은 데 있잖아요. 사립학교가 있었던 거야. 그 사립학교가 누구냐면 그 동네에 진사면은 그래도 과거 시험 통과한 거잖아요. 진사 이회종이라는 진사가 학생들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서당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은 중인 양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학교 입학을 못한 거예요. 그래갖고 맨날 지나가다가 문 틈에서 이렇게 보기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이회종이라는 사람이 너 왜 맨날 지나가다 쳐다보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왔다 갔다 했다가 나중에 얘기를 한 거야. 제가 중인 거기 학교를 다니는데 여기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특하잖아. 배우고 싶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너 어느 집 자제냐 물어보면 누구누구 집 자제라고 해라 하고 자기 친구, 양반 자기 친구 얘기를 벼슬까지 얘기해 준 거야. 근데 그 대목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1890년대에도 그 신분 차별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차별을 뛰어넘어서 다닌 거야. 그래갖고 이제 갔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서 뭘 깨달았냐? 여기 가니까 하기 시시찌면 불역이 와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들 멍 때리고 있대. 그 다음에 매일 배워야 하느니라 라고 이제 딱 말해주면 그때서야 알아듣고 눈 초롱초롱 하다는 거야. 또 선생님이 또 한문을 쫙 읽어주면 또 다들 띵 이러고 있더래. 근데 또 한글말로 또 풀이를 해주면 그때서야 알아듣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뭔 생각했냐? 왜 쉬운 우리 글을 쓰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때 머리를 맞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게 뭐냐? 말을 그대로 쓰는 게 글이 되도록 하자. 근데 우리 한글은 훈민정음이라는 한글이 있는데 그 말 그대로 쓰면 문자가 되는 그 글이 우리에게 있는데 왜 번거롭게 하느냐. 그리고 또 사서삼경이니 이런 걸 삼독이나 했다는 사람들도 제대로 글 하나 못 쓰고 있는 걸 보고 거기서 의문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한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한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 한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뭘 알게 돼? 배제학당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 배제학당 정동길 답사할 때 항상 가잖아요. 그 배제학당에 1894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해서 그때 뭘 배워? 수학, 영어, 지리를 배우는데 이때 단발령이 내려지기 몇 달 전이에요. 그런데 이 주시경은 이미 그때 이런
그런 걸 필요 없이 막 그때는 사람들이 단발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해서 울고 막 자결하고 이럴 정도인데 이 주시경은 뭐예요? 이미 이런 전통이나 이런 관습에서 깬 거지. 깼기 때문에 스스로 단발을 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이 배제학당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배제학당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은 배제학당 선생님 두 분을 찾아가가지고 미리 좀 배워.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지적인 욕구가 있고 그리고 직접 항상 뭐다? 찾아가잖아. 직접. 그랬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1894년에 배제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학을 했는데 입학을 하고 나서 좀 있다가 이제 인천관리비야. 인천에서 이제 사람을 뽑아가지고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뽑아가지고 해양수를 가르치는 요 학교, 이윤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학교에서 뽑는데 이 주시경이 뽑힌 거야. 그래가지고 이윤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윤학교에서 뭘 배웠다? 해운학. 여기서 자연과학을 처음 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 그 다음에 측량술, 수리, 숫자 계산하는 거, 수리 이런 거를 배우게 되면서 자연과학에 눈을 뜨게 되는데요. 이때 1894년, 95년 이때 기록에 뭐라고 나왔냐면 뭔가 구름이 안개가 있던 게 거치고 제대로 보이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 학문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런 거에 대한 마인드가 있으셨던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립 이윤학교는 그 가보경장을 했던 그 세력들이 만든 학교였어요. 그런데 1896년에 뭐가 일어나요? 아관 파천이 일어나면서 러시아 침노가 되면서 이 그 가보경장 했던 세력들이 죽으면서 이 이윤학교가 거의 이제 없어져 버리게 된 거야. 공부를 못 하게 된 거야. 이제 그런 속에 있었는데 이때 처음에 이제 배제학당을 다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이 가난하잖아요. 아무리 뭐 큰아버지가 뭘 하신다고 해도 집이 가난한 거야. 그래가지고 학비가 없는 학생들은 뭐다? 공부를 할 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근로장학생제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근로장학생제를 어디서 하냐?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배제학당 안에 산문출판사라고 있었어. 산문출판사가 있었는데 산문은 뭐다? 산문은 세 개의 문이에요. 조선말, 그 다음에 미국, 영어, 그 다음에 한문, 중국어 이렇게 그래서 산문출판사예요. 이 산문출판사가 있었는데 배제학당은 누가 만들었죠? 아펜젤러가 감리교 선교사잖아요. 그 감리교를 영어로 메서더링, 이선, 미션 이거야. 그래서 MEM이야, 약자가, 감리교가. 그거를 MEM을 이제 한자로 쓰니까 메이라고 중국어로 발음을 한대요. 그래서 미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미미 활자소가 뭐지? 이름도 희한하다 해서 찾아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게 감리교에서 만든 활판소 이름이 미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배제학당 안에 있는 산문출판사야. 여기서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지, 근로장학생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경에게는 이게 우주가 주시경에게 맞춰서 움직이고 있었어.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산문출판사는 우리가 잘 아는 헐버트가 여기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처음엔 올링거라는 선교사 목사님이 만들었다가 이분이 귀국을 하고 헐버트가 하게 돼요. 그래서 산문출판사에서 헐버트가 뭐래요? 성경책을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헐버트가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시고 한글 운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헐버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배제학당이에요. 이 배제학당에서 주시경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중요한 곳이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지난 학기에 갔었잖아요. 배제학당 요 박물관에 가면 배제학당을 거친 인물들에서 쫙 나오는데 처음에 주시경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서 또 어떤 일이 있느냐? 1896년에 이제 처음에 배제학당은 이제 졸업했어. 이게 2년제인가 봐요. 1994년에 입학했다가 두 번째 1896년에 다시 배제학당에 또 입학해. 마치 우리 강사님들처럼 방통대 갔다가 졸업하고 또 다른 과 가고 막 하잖아.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뭐를 배워? 만국, 지지, 역사, 특별과라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국, 세계, 지지, 지도,
세계 지도를 보는 그 학과야. 그래서 배제학당에 가면 그 지도 책이 이렇게 크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 뭐 세상 뭐 헐버트도 오고 그래서 세계에 대해서 알아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이 과가 있더라고. 만국지지라는 과가. 그래서 만국지지과에 들어가서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와요? 서재필이 1895년 12월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서재필이 만국지지 특과에 강사로 활동을 해요. 들어오자마자는. 그러면서 주시경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 서재필은 우리가 서재필 그때 대한민국장 얘기하면서 국적에 미국인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들어올 때 고종 만났을 때 필립 제이슨으로 이제 오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고종 앞에서 I'm American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어쩜 그럴 수 있냐, 미국이 그렇게 졌냐 막 이래가지고 좀 싫어를 했잖아요. 근데 또 서재필 개인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 1884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갑신정변 때 갑신정변의 대표적인 그 개혁자였잖아요. 그래서 내가 서재필을 또 봤어. 그때 이 서재필의 역사에도 양자로 들어갔어요. 서재필도 양자로 들어갔는데 그 양자로 들어간 그 그 큰아버지 집에 누가 들락날락 했냐면 엄청 절친이 김옥균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서강범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이 서재필의 오촌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개화파랑 박영효 막 이런 사람들이 집에 드나들면서 이게 서재필이 똑똑하니까 이제 같이 갑신정변을 하게 됐어. 그래서 3일 천하로 끝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대역 죄인이 돼가지고 부모, 그 다음에 큰형, 그 다음에 부인 다 자결했어. 자결하고 동생은 차명하고 2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걔는 아무도 안 돌봐서 굶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 똑똑하고 그래도 자기 나름은 지금은 이제 평가가 그렇지만 그 나름대로 어떻게 개혁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그 어떤 정치적인 그런 우국충정이 했는데 결론이 그렇게 돼버리고 일본에 갔는데 도와주겠다는 일본은 우리가 계속 하지만 뭐예요? 이게 남의 나라는 절대 우리 편을 안 들어줘. 그러니까 일본이 또 우리나라랑 또 이게 외교 관계 때문에 도와주겠다고 했던 이 서재필을 찬밥 신세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살해의 위협을 느끼니까 또 어디로 가요? 미국으로 가게 된 거야.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어렵게 돈 벌어서 공부하면서 의대를 가는 거죠. 콜롬비아 의대를 졸업하는데 보니까 세균학을 전공했더라고. 요새 세균학을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부르니까 안 가.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이제 거기서 미국 여자랑 결혼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야, 그런 대역죄인에서 풀렸다. 이래가지고 나라가 이만저만하니 너의 그 능력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오게 된 거야. 그래서 서재필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서재필이 올 때는 그래서 이 서재필은 뭐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몇몇 개혁 인사만 해가지고 갑신정변이 완전히 이 민중에 기반하지 않은 몇 명만의 이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지. 그래서 오면서 어떤 마음을 먹었냐? 무조건 일반 대중에게 같이 이 개혁의 의지가 있어야만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는 무조건 민중들을 깨우는 일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오면서 한 게 뭐다? 한글. 그러니까 한문은 배우려면 이 양반 몇 명만 아는 거고 배우려면 너무 힘드니까 쉬운 한글로 된 걸 해서 알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한글 신문이 나오게 된 계기예요. 그래가지고 배제학당에 딱 와봤더니 누가 있어? 주시경이가 있어. 주시경 젊은 애인데 2년 동안 혼자 한글 연구를 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아무도 가르쳐줄 게 없는 거,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교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시경이 혼자서 공부를 해놓은 거야. 2년 동안. 그리고 딱 와보니까 주시경이 있어. 웬일이니? 그 다음에 활자소에서 이 공부도 자기 혼자 실무도 다 알아놨어. 이래가지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서재필과 주시경이 이 배제학당이라는 곳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독립신문을 창간했는데 독립신문 총 4면을 만드는데 3면은 한글, 순한글로 마지막 1면은 영어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이걸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한 거고 이 앞에는 독립신문을 만들 때 이 주시경이 생각한 게 뭐냐 하면
순 한글을 쓰되 띄어쓰기, 그러니까 헐버트도 이게 했지만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재필은 영어를 쓰니까 영어는 띄어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 말이 위로 붙을지 밑으로 붙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띄어쓰기. 그 다음에 이 주시경이 아주 한 큰일이 뭐냐면 쉬운 단어를 고르고 있었어. 문장을 쓸 때 이 말은 우리 시골에 있는 누구도 알아들을까? 해서 어려운 말을 다 쉬운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독립신문이 그렇게 쓰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국에 우리 조선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쓰는. 그래서 창간호에 뭐라고 됐냐면 모든 글을 한글로 쓰는 이유는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함이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강의도 쉽게 하는 거, 쉽게 어렵게 박사님 모셔다가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수준에서 쉽게 그래서 이렇게 독립신문. 그래서 독립신문이 창간된 게 4월 7일이에요. 그래서 신문의 날이 4월 7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제학당은 그 이전에 뭐였냐면 협성회라는 게 있었어요. 협성회. 우리가 배제학당 이거 공부할 때 나온 게 협성회거든요.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자치기구야. 학생회. 최초의 학생회가 협성회예요. 그 이전에는 학생회 같은 건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아펜젤러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만든 게 협성회인데 여기서 협성회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잡지도 만들고 이게 나중에 일간지로 매일 하는 걸로, 이게 주간지였다가 나중에 일간지로 바뀌면서 매일신문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독립신문은 격일이었어요. 독립신문이. 근데 매일로 한 거는 이 매일신문이야. 그래서 뭐 우리나라 최초의 일간신문은 무엇인가요? 시험은 자주 나오는 건데 어쨌든 매일신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성회라는 게 청소년들의 그 학생회다 보니까 학생회는 뭐예요? 모여서 회의하잖아. 건의사항 있으십니까? 뭐 건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나중에 독립협회 하면 대표적인 게 독립신문과 만민공동회 있잖아요. 만민공동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그 기반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나? 협성회에서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협성회에 주시경도 참여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앞부분, 요 부분 얘기할 때는 이승만이 항상 나와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이 열심히 했어. 그래가지고 배제학당, 여기서도 협성회, 여기도 회장도 하고, 독립신문도 같이 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이게 뭐지? 한글 학회 있잖아요. 이게 너무 개보국도 많고 뭐가 많아.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뭐냐?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연구소는 뭐다? 국문동식회다. 연도는 1896년.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요? 바로 주시경이죠. 왜? 한글 공부는 아무도 안 했다. 한글 연구는 무조건 스타트는 주시경이에요. 이때 주시경이 최초로 연구회를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거 보세요. 국문 국어야. 그 다음부터 조선어로 넘어가. 왜? 이때 1910년이니까 1910년 이후로 국어는 뭐다? 일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 앞에 조선어가 붙었다. 그럼 일제강점기 때 뭐 모임이구나. 그리고 국문 이런 거 붙으면 아직 일제 전이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국문동식회는 주시경이 만들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망우리 공헌할 때 배웠던 지석영이 여기에 나오더라고요. 지석영도 천연두 그거 종두법 개발을 하면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 배우다가 그 일본 사람이 가르쳐주는 대신에 한국말을 가르쳐주겠다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글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과학적인 글이었어? 이걸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석영이 한글에 엄청 관심을 가졌어. 그러면서 이 지석영은 또 뭐냐면 정부와 끈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 학부 내에.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기관으로 최초의 그 연구 기관은 바로 이 지석영이 말한 국문연구소예요. 이거를 학부 내에 국가기관으로 국문연구소를 만들게 했습니다. 상소를 올리게 돼요. 왜냐하면 지석영이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너무 이 일본 사람한테 가르쳐 주려고 책을 쓰려니까 맞춤법이 통일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정리를 해가지고 고종한테 올린 거예요. 그게 신정국문이라는 걸 올렸어. 거기에서 제일 특이한 건 뭐냐면 아래 아 있죠. 점. 아래 아를 이 사람은 는 있죠. 이 꼴.
이 기호로 바꾸자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서 올렸어. 그러니까 올리니까 이 국가에서 야, 이거 해도 되겠니? 라고 해서 그 신정 국문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검토하는 기관으로 만든 게 국문연구소예요. 여기에도 당연히 주시경은 참여해. 왜냐면 한글 공부한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 다음에 국어연구학회라고 해서 1908년에 이거는 또 주시경이 또 만들어요. 주시경이 만들고 여기서 강습소, 강습소가 이제 생겨요. 조선어 강습소. 이게 아주 중요해. 사실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제자들이 막 나오거든요. 550명에 달하는 한글 인재를 키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대표적인 수제자 둘이 나와. 김두봉과 최현배. 북한의 말을 책임진 사람 김두봉, 남한의 국어 교과서 만든 사람 최현배.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다? 다 주시경의 문화생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1910년에 이제 나라를 잃게 되잖아요. 나라를 잃자마자 우리가 그 왜곡 그 순환사 얘기할 때 나오는데 뭐예요? 나라를 잃으면서 어때요? 조선사 편수회 만들어지기 전에 뭐라 그래? 일제가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우리나라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거나 다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거를 시작하게 된 거야. 그때는 육당 최남선, 이때도 괜찮았어. 육당 최남선이 딱 보니까 일제가 책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고문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얘네들이 뺏어가려고 하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는 흔적이 안 남겠구나 하면서 급하게 뭘 만드냐? 조선 광문회라는 걸 만들어요. 여기서 뭐 하냐? 우리나라의 고문 이러한 책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책들을 필사한다든지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책들을 그걸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보관하는 거, 그런 일을 하게 된 게 만든 게 바로 광문회예요. 그래서 최남선이 만들고 여기에 주시경도 마찬가지로 참석을 하게 되면서 이 조선 광문회에서 나중에 말모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말모의 보면 되게 뒤에 한 걸로 나오지만 처음에 이때 조선 광문회에서 말모의를 시작하면서 사전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11년에 조선 언문회라고 이제 이름이 국문을 떼고 이제 조선어가 되는 거죠. 이때 배달 말글 모듬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배달이 뭐냐? 우리 조선을 말하는 거야. 배달국 아시죠? 배달. 그다음 글, 말씀 그럴문, 언문이에요. 언문. 말글 모듬, 모아 있는 회를 모듬이라 그래.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주시경은 이때까지는 어떻게 공부 좀 했는데 이때 이제 나라를 잃었으니까 진짜 우리의 말을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말도 만들고 순 우리말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달 말글 모듬이라는 거를 만들고 이름을 바꾸고 강습소도 이제 조선어 강습원으로 이제 여기서도 계속적인 후학 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돌아가세요. 1914년에 돌아가셔. 14년에 돌아가시고 그 제자들이 이때 키워놓은 제자들이 55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를 만드는 게 1921년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각야날, 한글날을 제일 처음에 1924년인가 처음 만드는데 그때 각야, 거교, 고교, 구교 이렇게 배워가지고 각야날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때 기관지인 한글이라는 기관지를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이라는 이름이 언제부터 시작됐나 하면은 주시경이 한글이라는 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관지 한글이 만들어지고 이 기관지는 지금도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이 나왔고요. 이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조선사 편찬회라고 해서 사전을 이제 편찬하는 일을 이때 말모의 뭉치를 이제 받아다가 계속 이제 사전을 만드는 활동을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모의 영화에서 봤지만 그걸 뺏기면서 그 경성역, 서울역 창고에 있던 거를 나중에 해방이 돼서 찾게 돼서 해방된 다음에 첫 사전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글이라는 말을 쓰게 된 요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엔 조선어학회 1931년 이때 비로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결정이 돼요. 근데 이 한글 31년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 그거 되는 과정이 또 책 한 권짜리가 있어. 그 보면 한 몇 년 만에 125회 회의를 했대.
그래갖고 사진도 찍혀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주로 천도교 있죠. 우리 그 안국역에 있는 천도교 회당에서도 많이 하고, 뭐 보성학교 이런 학교에서도 하고, 이렇게 몇 군데에서 하는데, 회의하는데 빽빽하게 앉아 있어. 550명이 제자니까 그 중에 한 절반 모여도 몇백 명이야. 앉아가지고 있는데 다 똑똑하잖아요.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서로 막 책상 차면서 싸우다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또 호호하고 같이 또 술 먹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이걸 해가지고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 이제서 나오게 돼요. 근데 이 기반을 누가 닦아놨냐면 주시경이 이 이전에 닦아놓은 걸 바탕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9년에 한글학회가 나오면서 큰 사전이 1957년에야 완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전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사전의 의미는, 사전이 왜 그렇게 중요했냐 그러면, 이금로 같은 경우는 독일에 그 유학을 가잖아요. 독일에 유학 가서 독일의 최초의 한국 강좌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요새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가 요새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친 강좌가 이금노의 강좌다, 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어쨌든 그 이금노가 독일에 갔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었대요. 중국어 강좌도 있고 일본어 강좌도 있는데 조선어 강좌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독자적인 문자가 있는 데서 한글 강습회를 이제 열은 거예요. 강좌를 열었는데 다들 사전, 처음에 찾는 게 뭐냐면 사전을 찾는 거야. 문자라면 영어 사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전이 없대. 사전이 없는 게 무슨 문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때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원래 사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만들기 거기서부터도 더 열심히 만들었다. 근데 그게 1957년이 돼서야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